여러분, 숫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1058조 원. 이 돈이 뭔지 아세요? 한국의 GDP가 약 22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이 순간 아무런 담보도 없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은행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그냥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최근 1000조 원을 돌파했잖아요. 1058조 원이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업의 전체 가치와 맞먹는 규모예요. 삼성전자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이 계약서 한 장에 의지한 채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 1058조 원은 공식 통계에 가계부채로 잡히지도 않아요. 만약 이 돈을 가계부채에 포함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에서 156.8%로 치솟습니다. 스위스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당당히 1위예요. 세계 1위, 그것도 압도적 1위예요. 2위인 스위스가 131.6%인데 한국이 156.8%니까요. 25%포인트나 차이가 나요. 이 시스템의 이름 다들 아시죠? 전세. 세계에서 한국에만 사실상 존재하는 이 독특한 제도가 지금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은 전세라는 시스템에 숨겨진 진짜 구조를 파헤치고 이 붕괴가 여러분의 통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람이 36,449명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서울 여의도에 사는 주민이 약 3만 명이에요. 여의도 전체 주민보다 많은 사람이 전세 사기 한 방의 삶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이 피해자의 75%가 20대에서 30대 청년입니다. 30대가 48.4%, 20대가 25.8%.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나이에 부모님한테 겨우 모은 돈 보태서 전세 들어갔다가 보증금을 통째로 날린 거죠. 피해 금액도 보면요. 1억 원 이하가 42%, 1억에서 2억 원 사이가 41.8%예요. 20대, 30대가 1억, 2억을 날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돈을 다시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 다니면서 월 2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요. 1년이면 2,400만 원. 1억을 모으려면 4년이에요. 4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1억이에요. 그런데 그 1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예요.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능력이 없다는 한 통의 내용 증명 하나로요. 그리고 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전세 대출을 받은 상태예요. 보증금은 날아갔는데 은행 대출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빚만 남은 거예요. 20대의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 이라 불린 남모 씨 이야기를 아세요? 이 사람이 보유한 주택이 2,708채였어요. 혼자서 2,708채.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2,708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에게 전세금을 맡긴 세입자 665명이 총 536억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숫자를 하나 더 볼게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불과 5년 동안 전세 보증 사고가 5만 941건 발생했어요. 금액으로는 11조 441억 원입니다. 11조 원이면 강남 아파트 5,5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요. 이 보증사고를 떠안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황이에요. HUG는 세입자 대신 보증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아내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집주인이 돈이 없으니까 못 받아내는 거예요. 2024년 상반기 회수율이 17%였어요. 100원을 대신 갚으면 17원밖에 못 돌려받은 거예요. HUG가 대신 갚은 돈이 쌓이고 쌓여서 2024년에는 HUG 자체의 재정 건전성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됐어요. 세입자를 보호하라고 만든 기관이 세입자를 보호하다가 자기가 위험해진 거예요. 이게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2025년 10월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빚내서 주택을 구매하는 레버리지가 계속 확대된다.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할 시점이다. 한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고통이 있어도 끊어야 한다고 말한 제도. 여야를 막론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에 공감한다고요. 도대체 전세라는 시스템에 무슨 문제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전세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예요. 개항하면서 부산, 인천, 원산에 일본인 거류지가 생기고 농촌 인구가 서울로 밀려들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졌어요. 그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가 딱 맞아 떨어져서 탄생한 게 전세예요. 150년 전이에요. 스마트폰은커녕 전화기도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가
2026년 대한민국에서 1,058조 원 규모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금융이 발달한 뒤에도 전세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올랐으니까요. 집값이 오르는 한 전세는 집주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무이자 대출이었거든요. 전세의 본질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것. 보통 우리는 전세금을 맡긴다고 표현하잖아요.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건 표현일 뿐이에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예금자 보호가 되잖아요. 5천만 원까지는 은행이 망해도 돌려받을 수 있어요. 전세는요? 아무 보호도 없어요. 집주인이 그 돈을 가지고 예금에 넣든 주식을 사든 다른 집을 사든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세입자한테는 2년 뒤에 돌려주겠다는 약속 하나만 있을 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에서 3억 원을 빌리면 연이자만 1,500만 원이에요. 월 125만 원씩 이자만 내야 해요. 그런데 전세를 놓으면 3억 원을 이자 0원에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대출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무이자 대출 이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바로 갭 투자예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5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4억이라고 해볼게요. 집주인은 자기 돈 1억만 있으면 이 집을 살 수 있어요. 세입자의 전세금 4억이 사실상 대출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집값이 6억으로 오르면 1억 투자해서 1억의 시세 차익을 독차지하는 거죠. 수익률 100%예요.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집주인이 또 다른 집을 살 때도 같은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집도 전세를 놓고 세 번째 집도 전세를 놓고 건축왕이 혼자서 2,708채를 보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세입자의 전세금이 다음 집을 사는 종잣돈이 되고 또 그 집의 전세금이 또 다음 집의 종잣돈이 되고 마치 돈이 무한히 복사되는 것처럼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구조 아닌가요? 새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 맞아요. 폰지 사기와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문제가 안 보여요. 모두가 돈을 버니까요. 집주인은 시세 차익을 얻고 세입자는 월세 안 내고 목돈을 보전하고 은행은 전세대출 이자를 받고 정부는 부동산 세금을 걷고 사자가 모두 이기는 완벽한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그 순간이 왔어요. 2022년이에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2021년 8월에 0.5%였던 기준금리가 2023년 1월에는 3.5%까지 치솟았어요. 7배가 된 거예요. 금리가 오르면 뭐가 바뀌느냐?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줄어요. 전세 수요가 줄면 전세가가 떨어져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갭 투자자들이 새 세입자를 구할 수 없게 돼요. 돌려막기가 시작되고 결국 돌려막기가 멈추는 거예요. 0.5%에서 3.5%로. 숫자 하나가 바뀌었을 뿐인데 1,058조 원짜리 시스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뀌어요. 매매가가 5억에서 3억으로 떨어졌는데 전세가는 4억이에요.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1억이나 못 돌려줘요. 이게 깡통 전세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한 채가 깡통이 되면 도미노처럼 전부 무너져요. 이게 바로 2022년부터 터진 전세 사기의 구조적 원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전세 보증금 총액 1,058조 원은요? 공식 가계부채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요.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1,880조 원이라는 숫자의 전세금은 빠져 있는 거예요. 전경련 분석에 따르면 이걸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9.7%에서 156.8%로 뛰어오릅니다. 숨겨진 빚이 67%포인트나 더 있었던 건데 통계에는 안 잡히니까 우리 모두 모른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빚이 가장 위험한 빚이에요. 전세 시스템이 왜 150년 가까이 유지됐는지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해요. 집주인도 좋고 세입자도 좋았으니까요. 집주인은 무이자로 목돈을 빌릴 수 있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안 내도 되니까 모두가 이기는 거래. 그런데요. 경제에는 정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모두가 이기는 거래가 있다면 그 비용은 이 게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믿음이 지불하고 있다. 첫 번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모두가 이기는 거래였어요. 은행은 대출 이자를 받아서 좋고 저소득층은 내 집을 가질 수 있어서 좋고 투자은행은 이 대출을 묶어서 증권으로 만들어 팔아서 좋았죠. 신용평가사는 이 증권에 해리 LA 등급을 매겨서 수수료를 받았고요. 사자가 모두 돈을 벌었어요. 그 비용은요? 미국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는 믿음이 지불하고 있었어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집값은 매년 10%씩 올랐거든요. 6년 동안 한 번도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집값은 계속 오른다고 믿었죠. 그리고 2007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6천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세계 5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어요. 158년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모두가 이기던 게임이 한순간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바뀐 거예요. 구조를 보세요. 전세와 너무 닮지 않았나요?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가정 위에 세워진 시스템. 가정이 무너지자 가장 약한 고리부터 터진다는 것까지. 미국은 저소득층이 터졌고 한국은 20, 30대 청년 세입자가 터졌어요. 두 번째,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 사실 전세와 비슷한 제도가 볼리비아에도 있어요. 안티크레티코라고 해요. 보증금을 내고 월세 없이 사는 구조. 한국 전세랑 거의 같죠.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볼리비아의 전세가율은 매매가의 25%에서 40%예요. 한국은요? 70%에서 80%까지 올라가요. 서울 빌라의 경우 90%를 넘기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매매가 5억짜리 집이 있다고 해요. 볼리비아식이면 전세가가 최대 2억이에요. 집값이 40% 폭락해서 3억이 되어도 전세금 2억은 안전해요. 한국식이면 전세가가 4억이에요. 집값이 20%만 떨어져서 4억이 되면 이미 깡통이에요. 안전 마진이 볼리비아는 60%인데 한국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갭 투자의 폰지 구조 그 자체. 1920년 미국 보스턴 찰스 폰지라는 사람이 우편 쿠폰 거래로 45일 만에 50% 수익을 약속했어요. 초기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니까 소문이 퍼지고 더 많은 사람이 돈을 맡겼어요. 물론 실제 수익은 없었어요. 뒷사람의 돈으로 앞사람에게 지급한 것뿐이에요. 7개월 만에 1,500만 달러를 모았다가 새 투자자가 끊기자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100년 뒤 한국. 건축왕 남씨가 한 것도 구조적으로 똑같아요.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 새 세입자가 계속 들어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가 줄면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와요. 그 순간 돌려막기가 끊기고 2,708채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진 거예요. 찰스 폰지는 7개월이었고 건축왕은 수년이었을 뿐. 원리는 100% 같아요. 새 돈이 끊기면 시스템이 붕괴한다. 새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패턴이 보여요. 미국 서브프라임 집값은 영원히 오른다. 6천억 달러 증발. 볼리비아 안티크레티코. 전세가율 25%에서 40%로 안전장치 유지. 제도 존속. 한국 전세. 전세가율 70%에서 90%. 안전장치 없음. 11조 원 보증사고. 세 사례 모두 핵심은 같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구조에 숨겨진 비용은 이 게임이 영원히 계속된다는 가정이 지불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이 깨지는 순간 비용은 시스템의 가장 약한 고리에게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앞으로 전세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 딱 한 가지만 물어보면 돼요. 이 거래에서 모두가 이기고 있다면 숨겨진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가? 이건 전세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렌즈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건 손해볼 일이 없다고 말한다면 바로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 혹은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전세가율 70%. 첫째, 등기부등본을 떼서 근저당 금액을 확인하세요.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을 합쳤을 때 매매가의 80%를 넘기면 위험해요. 예를 들어 매매가 4억인 집에 근저당 2억이 잡혀 있고 전세금이 2억이면 합계 4억으로 매매가와 같아요. 집값이 조금만 떨어지면 깡통이에요. 둘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HUG나 SGI 서울보증에서 보증가입이 안 된다면 그 자체가 이 전세는 위험하다는 시그널이에요. 보증료 연 수십만 원이 아까워서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돈은 보험이에요. 반드시 가입하세요. 셋째, 집주인의 다주택 여부를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갭 투자의 가능성이 높아요.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 등기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큰 흐름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해요. 2025년 기준으로 전세 거래는 전년 대비 8.6% 줄었고 월세 거래는 6.1% 늘었어요. 전세 84만 건에서 77만 건으로 줄고 월세는 84만 건에서 89만 건으로 늘었어요. 연립과 다세대의 월세 비중은 이미 60.8%를 넘었어요. 오피스텔은 73.2%가 월세예요. 시장 자체가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전세 시장이 똑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전세는 오히려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수요가 몰리니까요. 반면에 지방 빌라, 오피스텔, 다세대는 전세 자체가 사라지고 있어요. 전세 사기 트라우마 때문에 아예 전세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전세인데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 거죠. 하는 총재의 말처럼 전세 제도는 지속 불가능해요. 정부도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2025년 10월부터 전세 대출에도 DSR, 그러니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전세 대출을 받을 때도 상환 능력을 따진다는 거예요. 전세라는 무이자 대출의 시대가 서서히 끝나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월세 시대가 오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가장 큰 변화는 주거비 부담의 형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전세는 목돈이 묶이지만 매달 나가는 돈은 없잖아요. 월세는 반대예요. 목돈 부담은 줄지만 매달 꼬박꼬박 나가요. 전세 5억짜리를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2억에 월세 100만 원 정도가 돼요. 매달 100만 원이 고정 지출로 잡히는 거예요. 연천 200만 원이에요. 이건 특히 은퇴를 앞둔 40대, 50대에게 큰 문제예요. 지금은 전세로 주거비를 아끼고 있지만 월세 시대가 오면 은퇴 후에도 매달 월세를 내야 하거든요. 노후 자금 계획을 지금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재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주거비 25%룰이라는 게 있어요. 세후 월 소득의 25%를 넘는 주거비는 위험하다는 거예요. 월 소득이 400만 원이면 주거비가 100만 원을 넘으면 안 돼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이 기준을 기억하세요. 월세가 소득의 25%를 넘긴다면 더 작은 집이나 외곽으로 옮기는 게 재무적으로 안전해요. 그리고 전세금이 돌아온다면 그 목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마세요.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면 보증금 차익이 생기잖아요. 전세 5억에서 월세 보증금 2억으로 바뀌면 3억이 남는 거예요. 이 3억을 연 4%에서 5% 예금이나 채권에 넣으면 연 1200에서 1500만 원, 월 100에서 125만 원의 이자가 나와요. 월세를 이자로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반드시 손해만은 아닌 거죠. 전세는 150년 가까이 한국인의 삶을 지탱해온 제도예요. 1876년 개화기에 태어나서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6.25 전쟁 뒤 폐허에서 집을 짓는 데 쓰이고 산업화 시대에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사다리가 되어주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그 150년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믿음 위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지금 1058조 원짜리 시스템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기억하실 원리 하나만 남기겠습니다. 모두가 이기는 거래가 있다면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보이지 않는 비용은 가장 약한 고리에서 한꺼번에 터집니다. 전세든 투자든 보험이든 어떤 거래든 마찬가지예요. 공짜 점심은 없어요. 비용이 안 보인다면 그건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숨겨진 비용은 언젠가 반드시 청구서를 보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한 걸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두시면 누구보다 먼저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